누구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웬 모르는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어머니 어디 계세요? 현관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집안 살림이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남자는 화를 내며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저에게 전화를 했지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뀌고 웬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자는 대체 뭐예요?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세요. 제가 정식 계약하고 입주한 사람입니다. 할 말 있으면 집주인 할머니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하며 문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들렸습니다. 전화기 속에선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지금 저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고요? 우리 집은요? 우리는요?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쥔 채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뭐? 뭐라고요? 내가 말했잖니. 이제 너희 집 아니라고.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집 팔아서 돈 빚 갚는다고 했던 거? 나 다 들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멎은 듯 했지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내 집도 원룸도 다 팔아서 가질 생각이었지? 내가 늙으니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너희가 내 집 등기부등본 떼었던 거 다 내 눈으로 봤어. 아, 그건 이제 어머니도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재산 파악 정도는 하고 있으려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아들은 계속해서 오해라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 집은 어제부터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다. 그 순간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이제 드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편하게 이어가 볼까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47이 된 큰아들 현호는 제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둘째 진호는 결혼 후 싱가폴로 건너가 이젠 1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지금의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평생 자식을 키우며 나름 애쓰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재산을 슬그머니 챙기려 하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릴 생각을 하고 있던 아들 부부의 속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딱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인지 능력이 있는 한 절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겠다. 정말로 내 힘으로 똥오줌도 못 가릴 만큼 약해진다면 모를까, 혹여나 내 발로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땐 차라리 조용히 떠나는 게 낫지 요양원에 끌려가 사는 건 생각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을 굳히게 된 데에는 정말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58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퇴직을 해서 저의 명의로 원룸 2채를 사놓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이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월세를 놓았죠. 두 채 월세를 합치면 16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합하면 더 늙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후 준비가 되었다 싶었을 때 남편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고생 좀 덜하며 살자 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나니 그 상실감이 무척 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시리에 빠져 있는 저에게 성당 친구가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보자며 제안했습니다. 노노케어라고. 요즘은 노인들이 노인을 케어하는 일이 많다며 써먹지 않아도 이래저래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관심이 많은 분야는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좀 바쁘게 살면 낫겠지 싶어 친구와 함께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딴 뒤에도 어디 취업을 한다거나 하진 않았죠. 그러다 그 자격증 때문에 알고 지낸 사회복지사로부터 연락을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시잖아요? 네, 있긴 있죠. 그런데요,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어서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좀 급히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대뜸 부탁이 있다기에 놀라서 물었죠. 무슨 일이시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요양원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어서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할 때까지만 급하게 일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워낙 급하게 구하려다 보니 선생님 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며 부탁을 하는데 일주일만 도와주면 된다 하니 나가보겠다 하고 수락했습니다. 일당이 아쉬운 것보다는 워낙 상황이 절박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출근 첫날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기저귀를 제때 갈지 않아서인지 목욕을 제대로 씻기지 못해서인지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오셨어요? 60대는 돼 보이는 선배 요양보호사가 제가 오는 것을 미리 전달받았는지 아는 척을 했지요. 제가 순간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는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말했습니다. 우선 여기 빨리 적응해야 돼요. 힘든 건 기본이고 한 명이 10명씩 보는 날도 있어요. 그 말이 너무 무심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날 제가 맡은 어르신은 9명, 법으로는 23명이라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우리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식판을 하나 둘 나눠주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밥이 차가워. 진짜로 식판을 만져보니 밥은 이미 식어 있었고 국은 차가웠습니다. 인력 부족에 조리원도 한 명이라 제대로 된 밥이 나올 리 없었죠. 기저귀를 갈아드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면 침대 시트는 축축하고 옷장엔 제대로 빤 것인지 모를 공동 옷들이 뒤섞여 있었고 남녀 양말이 섞여 있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아무도 어르신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백사모 할머니 기저귀 갈아야 해요. 백오 할아버지 약 시간 됐어요. 사람이 방 번호가 되는 순간 대우도 같이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후쯤 치매가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 좀 데려가. 딸이 요 밑에서 기다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따님 곧 오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이불을 덮어드렸지만 선배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히 정주지 마요. 가족들이라곤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저녁 무렵엔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약 배부 시간에 선배 보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녁에 꼭 약 2알 더 드려야 해요. 밤새 뒤척이면 우리가 일하기 힘들거든요. 순간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르신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의를 위해 약을 더 준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손등을 바라보니 그 침에 할머니가 잡았던 내 손목에 할머니의 차갑던 냉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 손길이 왜 그렇게 애절했는지,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 위생은커녕 기본 돌봄도 부족한 곳, 가족들이 오지 않아 자식아 하고 부르다 잠드는 곳, 그곳에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 확실한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한 동안은 절대로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며 굳은 다짐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저는 70대가 되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밤이라 조명도 어둑했고 허리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일으켜주고 아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급히 큰 아들이 달려와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며칠간 병수발도 해줬습니다. 아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작은 아들이 멀리 사니 큰 아들이라도 가깝게 있어 다행이다 싶었지요. 남편 떠나고 내가 기댈 데가 없구나 하고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던 시기였거든요. 어머니, 이대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잠깐이라도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죠.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당장 몸을 못 쓰는 건 맞지만 심한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며느리도 맞벌이라 바쁜 걸 잘 아니까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 혼자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러자 아들이 조심스레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건 어때요? 처음엔 뜬금없다 싶었죠. 그런데 들어보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도와서 마련해준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들이 회사를 관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빚이 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 집을 팔면 빚을 정리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평수가 작아 손주 둘도 자라면서 집도 좁아지고 30년 전 아파트라 주차도 불편하고 며느리가 출퇴근하는데도 너무 힘들다며 어머니 집에서 함께 지내면 서로에게 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남편이 퇴직금 받았을 무렵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왔으니 아들 집보다야 좀 나았고 방도 4개라 넉넉했으니 그때만 해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떠나고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유난히 더 추웠던 시기라서요. 그렇게 아들네가 제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싹싹했고 손주들은 학교 다녀와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이었고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참 이상하게 변하더군요.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엔 이렇게 챙기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턴가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싱크대에 수북이 쌓아둔 그릇을 저한테 슬쩍 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애들 아침 좀 챙겨서 보내주세요. 어머니, 오후에 애들 간식 좀 챙겨주세요. 처음엔 부탁이더니 그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엔 당연해졌습니다. 분명히 제가 부양받아야 할 처지인데 어느 순간 제가 애들 등교 챙기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다친 허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고 움직일 수 있으니 도울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그게 가면 갈수록 제 일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가끔은 내가 아들네 집에 들어간 것 같고 아니면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째 이런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애들이 출근하고 학교 가고 혼자 집에 남아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 우연히 아들방 책상 위에 있는 프린터에서 찌잉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장 난 줄 알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방금 나온 종이 위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구동 엘크누 아파트 매물 문의. 제 주소였습니다. 어라?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빼보니 부동산 연락처, 예상 시세, 등기 확인란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대놓고 나를 속이려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당장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서늘함이 들어 종이를 조심히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부부를 볼 때마다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쎄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지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 출력된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해도 찜찜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싹싹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장 보실 때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세요. 말은 참 따뜻한데 이상하게 그 말 속에 저를 챙기는 마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제 예민함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가 싶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외출한 주말 오후 싱크대에 열어둔 설거지를 하다가 며느리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리링.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하나로 부동산 대표.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더 크게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뒤 조심스레 물었죠. 아까 전화가 부동산에서 왔던데 무슨 일 있니? 그러자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 집. 그러니까 여기 이 집 말고 저희가 예전에 살던 집이요. 그거 매매 문의 온 거예요. 이미 집이 팔려서 빚을 갚았다 들었는데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하려면 끝이 없다 생각 들었지만 그렇게 제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그날 이후 점점 짙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아직 멀쩡하시긴 한데 그래도 상담은 받아놔야겠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어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 요즘 요양원도 자리가 금방 차니까 미리 연락해두는 게 좋대요. 괜히 늦어지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 힘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허리를 다쳐 잠시 불편했던 것뿐인데 집안일도 다시 하고 요리를 하고 손주들 아침도 챙기고 있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딘가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따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꾸만 프린터에서 뽑혀나온 그 종이, 며느리에게 걸려온 부동산 전화, 그리고 아들 방에서 들린 말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혹시 내 집도 내 원룸도 이 아이들 손에 넘어가는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확실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일어난 사건으로 완전히 현실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주들은 부산하게 움직이며 학교 갈 채비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모두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늘 보던 일상이었죠. 커피를 내리며 한숨만 자꾸 나왔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드르르르. 아들의 전화기였습니다. 충전기에 꽂아둔 채 급하게 나가느라 두고 간 모양이었죠. 그러다 환하게 켜진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호수요양원 상담실.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요양원 이름은 며칠 전 제가 뉴스에서 봤던 곳이었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으로 잠깐 떠들썩했던 곳. 진동은 오래 울리지 않았고 잠시 뒤 같은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드르르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랬는지 문자가 왔습니다. 이현우님, 상담 요청하신 건 안내드립니다. 어머님 상태열이 부상인지 저와 관련하여 입소 가능 시기와 비용 표기해 드립니다. 하고 몇 줄의 문자가 나타났다가 화면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자. 호수요양원 상담실. 입소 진행을 위해 필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어머니 명의. 서류 확인 상담 후 입소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키지도 못한 채 멍하니 꺼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삑삑삑삑.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신머리 없이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하며 휴대폰을 챙겨 다시 나갔지요. 멍해 있던 제 머리는 현관을 나서는 아들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듣고 바짝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네. 전화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낼게요. 아들의 통화 소리가 현관 밖으로 멀어지자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지 모르며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회사 일로 늦는다는 아들 부부.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와서 저녁밥을 차려주고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어서 가만히 집에 있으면 더 미쳐버릴 것 같아 산책이나 하며 바람을 쐬어야겠다 생각하고 외투를 걸쳐 입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둘레길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는데도 머릿속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단지 정문 옆 놀이터, 평소엔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리던 그곳의 벤치에 아들 현우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들을 돌아 큰 은행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가 산책 나오리라고 예상 못했겠죠. 바람이 살짝 불며 그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서류는 오늘 안에 보내드린다고 했죠? 며느리의 말투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등본은 다 해놨지. 내 등본을? 제 정수리가 저릿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집, 연말 전에 정리되면 좋잖아요. 아이들 방도 다시 만들고. 그래야지. 어머니 상태를 계속 두면 우리도 더 이상은 힘들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태? 어떤 상태?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허리 다치신 뒤로 자꾸 넘어진다고 했어요?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다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과장해야 상담이 빨라진대. 그 순간 제 무릎이 풀려 나무둥치에 몸이 기대졌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로 나를 보낼 계획을 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할 때는 강제로 못 모신다니까. 지금 타이밍이 좋아요. 상담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동의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 며느리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애들도 예민해지고 요양원 들어가시면 서류도 정리되고 집도 정리되고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런데 도련님이 알게 되진 않겠죠? 우리 계획대로 빨리 돼야 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멀리 있다고 진호 모르게 내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 요양원으로 나를 쳐넣을 생각을 하다니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저는 입을 막고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느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안에 서류 보내고 주중에 다시 통화해요. 난 부동산에도 연락할게요. 두 사람이 멀어지고 난 뒤 저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내 전부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나를 지킬 준비를 해야겠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불을 켤 힘도 없이 현관을 천천히 지나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했던 말들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숨이 막혀오다 결국 핸드폰을 꺼내 작은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울먹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평소와 다른 제 기류를 아이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프진 않은데 요즘 좀 마음이 불안해서 혹시 시간 되면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진호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저는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이서 나누는 얘기를 모두 말하면 아들을 더 불안하게 할 것 같아서요. 아니야. 그냥 내 형이랑 내 형수 말투가 요즘 조금 이상해서 엄마 등본을 떼가고 요양원 얘기를 자꾸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집에 있는 모든 문서,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도장함, 통장 위치, 그리고 거기 혹시 부동산 연락 온 적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멀리 있어도 정확한 지점을 짚어냈습니다. 응,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가 오긴 했어.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다면서. 진호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형이 엄마 등본을 왜 떼갔겠어요? 부동산에서 왜 연락이 오겠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제 숨소리만 듣고도 모든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 바로 갈 수는 없지만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확인할게요. 일단 중요한 서류는 그 자리 그대로 두지 말고 다른 데 옮겨 놓으세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 통장, 집계약서, 원룸 계약서, 등기부등본 복사본,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책 사이에 숨겼습니다. 진호에게 사진을 보내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인감증명서 최근 발급 기록 확인해 볼게요. 만약 형이 발급받은 기록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또 한 통. 형이 뭐라고 하든 엄마 집은 엄마 거예요. 저는 잠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작은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멀리 있어도 이 아이는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빅비빅.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이들이 저녁을 먹은 흔적이 그대로였지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는 뭔가 살피는 기색이 뚜렷했습니다. 그래, 아이들 밥 차려주고 산책 좀 하고 왔다. 저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보는 눈빛엔 초조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지요.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배신감이 너무 깊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지킬 사람이고
저를 지킬 사람은 결국 저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진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 어떻게 나오든 엄마는 절대 손해보는 일 없게 제가 지킬게요. 진호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엄마, 형은 지금 당장은 모를 거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엄마 명의예요. 엄마가 원하면 새 세입자를 들릴 수도 있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형이 뭐라 하면 그땐 법적으로 대응하고요. 그때 저는 작은 아들의 단단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정리하자. 그 뒤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밥하고 청소하며 지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모든 걸 모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같이 여행 다녀와요. 아들 부부는 손주 졸업 기념으로 태국에 4박 5일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직 안 좋다는 핑계로 너희들끼리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니들이 없는 동안 나는 내 집을 지킬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모여있는 부동산에 4곳에 가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며칠 안에 일이 술술 진행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 중이라 더욱 수월했죠. 계약을 마무리하고 3일 만에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들 짐은 모두 빼서 보관이사에 맡겼고 저도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은 텅 비었고 세입자도 이사를 오게 되었죠.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안 되지? 여보, 이상하다. 다시 눌러봐. 삑삑삑.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웬 낯선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어머니, 어디 계세요? 현관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집안 살림이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남자는 화를 내며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저에게 전화를 했지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뀌고 웬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자는 대체 뭐예요?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세요. 제가 정식 계약하고 어제 이사 왔어요. 할 말 있으면 집주인 할머니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하며 문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들렸습니다. 전화기 속에선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지금 저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고요? 우리 집은요? 우리는요?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쥔 채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뭐라고요? 내가 말했잖니. 이제 너희 집 아니라고.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집 팔아서 돈빚 갚는다고 했던 거. 나 다 들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멎은 듯 했지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내 집도 원룸도 다 팔아서 가질 생각이었지? 내가 늙은이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너희가 내 집 등기부등본 떼었던 거. 다 내가 다 확인했어. 아, 그건 이제 어머니도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재산 파악 정도는 하고 있으려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아들은 계속해서 오해라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 집은 어제부터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다. 그 순간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아이들 데리고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간 손주들이 눈에 밟혔지만 그래도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제 너희 스스로 갈 길을 찾아라.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 부부의 표정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양보하고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고 살았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킬 사람은 결국 나뿐이라는 걸. 그날 밤 작은 아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 일은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편이에요. 목소리가 멀리 해외에서 들려오는데도 제 가슴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갈게요.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저는 비로소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 방 안에서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바람이 지나가는데도 희한하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비록 큰 집에서는 나왔지만 이 작은 공간이 오랜만에 내가 숨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의 삶은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집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오래된 심장 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처럼 마음 아픈 일을 겪어오셨나요? 당신의 삶도 당신의 노후도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생사연 드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